자, 이번에는 안철수의 동문서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SBS 본격 연예 한밤 이 프로그램에서 영화 1987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내보냈는데요. 질문에 대한 안철수의 답이 압권입니다. 1987년을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는 1987년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의과대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의과대학 대학원생이었다라고 이게 대답을 했어요. 차라리 1987년도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앉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그라도 되지. 이건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난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이 있든지 치매가 왔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웃을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의 내용을 딱 캐치를 해서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질문, 우리 뜬금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귀가 나쁘든지. 근데 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껴놓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뇌의 이 언어나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씨가 약간 아픈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 예. 이 너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 의도 이런 거를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건 뭔가 특권의식 같은 게 아니냐. 왜냐면 의대생이 그럴 시간이 있나?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아이, 설마요. 그러면은 뭐 의대생들은 뭐 정치적으로 뭐 아무 의견도 없고 다 바보 천체예요? 자기는 서울대 본인은 의대생이었다 이거지. 본인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그래서 이 특권의식이 좀 보여가지고 더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찾아봤더니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안철수가 서울대 의대 대학원생이던 87년도에 의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생이 된 거예요. 예.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같은 해 24평짜리 동작구 사당동 D 아파트의 재개발 입주권, 일명 딱지라고 하죠. 네. 이걸 사죠.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 아파트 입주권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해에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역시 그 금수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뭐 그거야 뭐 운 좋게 태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시대적 맥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의대 대학원생이었던 시절에 1987년도에 그 시대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시각으로라도 보고 어떤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바빴다잖아요. 아니 미친 듯이 바빠도 저는 그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섬에서 사는 꼬꼬마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을 가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10일 항쟁 그리고 6.29 선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맥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알게 되더라도 그런 어떤 임팩트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한년 열사와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어떤 소감?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1981년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난 대학원생이라 바빴다고. 근데 88년도에 V3를 첫 개발을 해요. 존나 쓰레기예요, 진짜 이런 거는. 바쁘긴 바빴네. 네. 자, 이 1987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어요, 안철수가.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하태경이 있었어요. 핫해.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보고. 1987이라는 영화를 관람을 하러 왔는데 거기서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하태경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이제 통합이 되면 이제 지가 이제 넘버 3에서 넘버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다른 자기의 정치적 지형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재밌었을 거예요. 항상 즐거웠을 텐데.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명확히 알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박장대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시작하면서 끝나고 나서까지 계속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 비장함의 그 시대를 겪은 그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천진난잡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연결이 돼요. 저는 그때 의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 대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진짜 아프다. 이게 정상이 아니, 아니구나. 진짜 이게 좀 제정신인 인간이었으면 저는 그 당시 의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제 선배 중에 누군가가 그 현장에서 이런 있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해서 저 대학원생이어서 잘 몰라요. 그 자기 스스로를 진짜 바보 천치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관람을 여의도 CGV에서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가 했던 넥타이 색깔이 저는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 색깔이 보통 안철수가 이런 행사에 나오면 하고 있던 그 녹색 계열이 아니라 너무 밝은 파랑, 그러니까 더민주의 그런 색깔이 아니라 정말 하늘색의 바른정당을 딱 볼 수 있는 그거를 안철수가 하고 나왔어요. 오히려 하태경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바른정당에 이렇게 목을 매니까 유승민 대표가 더 갑질을 하려고 튕기잖아요. 네, 안철수의 1987 영화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987년도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의과대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의 최저임금 지키기 총력전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점검팀을 만들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 민주당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법,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의당도 인상 무력화, 꼼수를 수집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수도 없이 주장했던 바보야 자영업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그렇죠. 지금 핵심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은 바보야 문제는 임대료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문제는 임대료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수구 기득권 언론들과 자유당과 바른당과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를 가고 있는 안철수당과 이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최저임금제 방안을 이제는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늦춰야 되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 현상들이 나오는 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이 얘기예요. 최저임금이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도산할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을끼리 싸움을 붙인다는 게 그렇죠.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이게 거죠. 대대로 전통적으로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임금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망한다. 이걸 기본 논리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네, 사실 과거에 노동 중심의 모든 업종들이 노동력으로만 작동하던 그 산업화 시대에는 임금 인상이라는 그 자체가 수익을 결정하다는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왜냐면은 전체 사업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게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부가 가치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거기는 뭐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는 사업장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만큼 거기에도 임금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전체 매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10%도 채 안 돼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임금이 오르면 수익이 감소한다. 그렇게 이야기만 들어보면 임금이 전체 매출의 뭐 한 60-70% 차지하고 고정비가 뭐 2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0%가 마진이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임금이 차지하는 건 진짜 크지 않거든요. SK텔레콤을 한번 생각해봐요. SK텔레콤이 뭐 10수조 원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제조 사업장에서도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설비와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지 거기에 인건비는 크게 작용하지 않거든요. 정유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는 죽어난다라는 이 논리를 한번 딱 세상에 떨어뜨려 놓으면 모든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예요. 임금 때문에 죽겠다. 사실은 임금이 부족해서 임금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는 만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악랄한 수언론에서는 왜 최저임금을 통으로 다 안 주고 왜 인상분만 주냐. 최저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 자체가 합당한데 왜 인상분 같이 코딱지만큼만 주느냐.
자영업자들을 거지 취급하느냐라는 뉘앙스로 카톡 같은 메신저로 또 이렇게 그 헛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노동을 해서 내 노동력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 최저 수준이 어디까지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IMF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경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화폐 유동성이 커져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통해서 그 화폐 유통량을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진작이라고 하죠. 내수를 살려서 서로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 자체에 반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에서 그러면은 뭐 자유한국당에서 자기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건 반대해야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무시를 해도 되지만 언론에서는 너무 정교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하고 가맹사업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자영업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주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네. 분명한 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 올라가는 것도 지금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당연히 있죠. 예. 장기적으로 볼 땐 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에 접한 자영업자들이요. 정말 프랜차이즈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알게 모르게. 맞아요. 예, 우리가 일반 뭐 식당들도 대부분 프랜차이즈화 됐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데 문제는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차라리 그거는 올려주되 가맹사업자에게 내는 인센티브 커미션 있죠. 수수료.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 이 문제만 살짝 손을 봐도 5% 10%씩만 손을 봐도요. 10,000원 주고도 남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말씀하신 그 프랜차이즈 법도 매해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물품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사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물품에 마진을 붙여서 팝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리고 이 사업장이 매출을 올리면 매출의 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30% 35%를 또 가져가요. 본사가.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30% 35% 가져가는 부분을 5% 10%씩만 떨어뜨려도 임금은 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치킨 같은 네. 경우에 치킨이 뭐 요새 뭐 한 마리에 15,000원, 18,000원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사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왜냐면 크게 봤을 때 한동안 우리 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기업이 커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늦었기 때문에 기업은 월등하게 비례적인 그래프를 45도 각도로 쭉 가고 있는데 예. 노동자들의 월급은 정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딱 느낀 거는 뭐였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콜라 1.5리터를 살 때 1,3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마트를 갔더니 2,700원인 거예요.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월급은 2배 이상 올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생활 수준이 2배 이상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이나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가 거듭될수록 올라가고 네.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무서운 어떤 현상이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갭을 그 차이를 메꿔주는 게 뭘까요? 대출이에요. 우리가 신용 그 시스템이나 신용카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현재의 단계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현재의 여신 시스템이 소득의 격차를 메워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돈을 빌려서 쓰게 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소비는 계속 가파르게 기업의 수익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소비를 내가 네.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생활에 딱 필요한 것만 써도 예. 작년보다 올해의 지출이 커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임금 받는 근로자들의 60% 이상이 연봉 4천만 원이야. 그 정도 나와 있고요. 연봉 4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지만 절반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하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2, 3년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을 일본부터 끝번까지 줄을 세워놓고 중간을 딱 자르면 148만 원인가 그랬어요. 중간이. 중간값. 예, 중간값이. 그럼 그 이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한 달에 148만 원을 받는데 치킨 18,000원짜리를 맘대로 사 먹을 수 있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열받네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최근 5, 6년간 기업의 수익 상승률이 한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5%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너무나, 그러니까 미래의 소득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쓰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던 말도 생겨요. 사실 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안 그러면은 뭐 병원비가 크게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안 그러면 사업 자금, 뭐 운전 자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없던 그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생활자금이라는 거를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거든요. 생활자금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노동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력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논의가 너무나 잔인한 방향으로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나의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그걸 또 기회로 삼아서 생활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점점 빈부격차만 커지고 이게 네. 언젠가는 빵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 중견기업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 부도난 기업들 중에 임금 상승률 때문에 부도났다는 기업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맞아요. 없습니다. 큰 회사들이 부도나고 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투자 실패, 그다음에 정권에서 죽이기 예전에 많았었죠. 그런 부분 불과 얼마 전에 이명박 때만 해도 있었어요. 부산에 큰 회사가 하나 날아간 경우가 있었고요. 그 투자 실패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방만한 경영, 문어발식 기업 경영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망하지 근로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이 줘서 망했다는 기업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6,470원에서 16% 올라서 겨우 7,000원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돈을 1시간을 가지고 일을 해서 과자라던가 빵이라도 사 먹으려고 하면요. 이게 각 제과 회사에서 나오는 과자나 아니면은 체인 프랜차이즈 빵집에 빵이 요새 정말 짜증나게 크기가 줄었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또다시 느꼈거든요.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샀던 빵이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하나 갖고는 배가 안 차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뭐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난 이거 샀다 이렇게 하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똑같은 샌드위치를 샀는데 정말 무슨 중국에서 이렇게 왜 보이는 데만 이렇게 음식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나라 거의 막 극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물가 수준 자체가 네. 그 여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에 따르면 일본 가서 쇼핑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점점 네. 너무 소비자를 우롱하는 큰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건 누구냐? 이런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계층부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총력전을 해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방선거에서 화이팅! 그렇죠. 바닥부터 다져야죠. 자, 이번에는 안철수의 동문서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SBS 본격 연예 한밤 이 프로그램에서 영화 1987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내보냈는데요. 질문에 대한 안철수의 답이 압권입니다. 1987년을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는 1987년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의과대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의과대학 대학원생이었다라고 이게 대답을 했어요. 차라리 1987, 1987년도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앉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그라도 되지.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난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이 있든지 치매가 왔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웃을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의 내용을 딱 캐치를 해서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질문, 우리 뜬금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귀가 나쁘든지. 근데 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껴놓고.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어떤 소감?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1981년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난 대학원생이라 바빴다고. 근데 88년도에 V3를 첫 개발을 해요. 존나 쓰레기예요, 진짜 이런 거는. 바쁘긴 바빴네. 예. 자, 이 1987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어요, 안철수가.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하태경이 있었어요. 핫해.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보고. 1987이라는 영화를 관람을 하러 왔는데 거기서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하태경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이제 통합이 되면 아. 이제 지가 이제 넘버 3에서 넘버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다른 자기의 정치적 지형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재밌었을 거예요. 항상 즐거웠을 텐데.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명확히 알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박장대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시작하면서 끝나고 나서까지 계속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 비장함의 그 시대를 겪은 그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천진난잡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연결이 돼요. 아, 저는 그때 의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 대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진짜 아프다.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진짜 이게 좀 제정신인 인간이었으면 저는 그 당시 의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제 선배 중에 누군가가 그 현장에서 이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 대학원생이어서 잘 몰라요. 그 자기 스스로를 진짜 바보 천치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관람을 여의도 CGV에서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가 했던 넥타이 색깔이 저는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 색깔이 보통 안철수가 이런 행사에 나오면 하고 있던 그 녹색 계열이 아니라 너무 밝은 파랑, 그러니까 더민주의 그런 색깔이 아니라 정말 하늘색의 바른 정당을 딱 볼 수 있는 그거를 안철수가 하고 나왔어요. 오히려 하태경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바른정당에 이렇게 목을 매니까 유승민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 아파트 입주권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해에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역시 그 금수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뭐 그거야 뭐 운 좋게 태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시대적 맥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의대 대학원생이었던 시절에 1987년도에 그 시대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시각으로라도 보고 어떤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바빴다잖아요. 아니 미친 듯이 바빠도 저는 그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섬에서 사는 꼬꼬마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을 가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10일 항쟁 그리고 6.29 선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맥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알게 되더라도 그런 어떤 임팩트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한년 열사와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뇌의 이 언어나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씨가 약간 아픈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 예. 이 너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 의도 이런 거를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건 뭔가 특권의식 같은 게 아니냐. 왜냐면 의대생이 그럴 시간이 있나?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아이, 설마요. 그러면은 뭐 의대생들은 뭐 정치적으로 뭐 아무 의견도 없고 다 바보 천체예요? 자기는 서울대 본인은 의대생이었다 이거지. 본인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그래서 이 특권의식이 좀 보여가지고 더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찾아봤더니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안철수가 서울대 의대 대학원생이던 87년도에 의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생이 된 거예요. 예.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같은 해 24평짜리 동작구 사당동 D 아파트의 재개발 입주권, 일명 딱지라고 하죠. 네. 이걸 사죠.